네, 그러면 자, 조금 기기가 이게 좀 낯설어서 낯설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문학 체험 프로젝트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줌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따가 말씀하실 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아마 첫 현대시 수업을 아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시계 방향으로 듣기 전에 나와. 그죠? 항상 이제 여러분이 이게 메타인지예요. 항상 그냥 하루가 하루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성찰 해야만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겠죠. 우리 돌아오면서 왼쪽부터 짧게 우리 현대시 3, 4월 강의를 듣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느낌, 생각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건지 짧게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작가의 일생을 시에 어떻게 녹여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작가의 삶이 어떻게 작품속에 녹아져 있는지를 좀 설명하시게 되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뭔가 좀 더 1, 2월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의 사고 구조를 이렇게 시에 넣어서 해석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좀 더 감이 잡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감이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1, 2월에는 사실 그 문학 분석 같은 거를 항상 강의 들으면서 매번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부터 뭐 강의에 나와 있던 모든 문학을 다 하나씩 분석해보면서 조금 이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고 저의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시에 들어가서 현대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제대로 분석을 시작해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3주가 더 남았으니까 좀 더 깊어지면서 네. 저도 시를 읽을 때 보통 개별적인 시를 하나하나를 읽는 느낌이었었는데 역사를 알고 보니까 좀 더 흐름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결이라는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나 뜯어보려고 하면서 분석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이게 첫 작품 분석할 때는 되게 시작 자체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좀 이 시를 분석하는 것 자체에 좀 재미를 들려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라는 또 중요한 또 말씀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라는 거는 힘듭니다. 아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제일 편해요, 우리는. 근데 사고를 한다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감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그럴 것이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네. 1월달 강의 시즌에서는 뭔가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사고 구술 과정이 사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죽음이 나온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고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3월 강의가 딱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고해왔던 대로 공부해왔던 대로가 편해요. 제일 나의 방식. 그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 새롭게 느끼면 가장 기본적으로 뇌가 조금 불편해합니다. 누구나 불편해요.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건 결국은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연결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내 사고도 점점 덜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 2월 달 그 전에 문학 공부할 때, 좀 더 크게 얘기해 줄래요? 네, 그 전에 그 문학 공부를 할 때 약간 문학이 되게 좀 숙제 같은 느낌? 안 하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1, 2월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지금 3, 4월부터는 저희 오늘 두 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이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자극도 좀 받아가고 저희들끼리 집단지성도 좀 해보가고 해봐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으면서 약간 이제 학습에 대해서 뭔가 개별 책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좀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부담이죠. 숙제 갖고 이 시험 때문에 하는 게 또 크긴 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그것만 있다면 참 견디기 힘든데 그거 와중에 이제 의미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그 시간을 잘 못 가지고 그 강의를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시간이 좀 많이 없긴 했는데 일단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1, 2월에 했던 문학사를 막 복습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남았었는데 그래도 그 한 편씩 보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내가 필기했던 거 보고 기억은 안 나지? 아 맞아 그때 이것 이렇게 적었었지.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좀 되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속 보면 기억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진짜 분석을 해봐야겠다 시작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펴가지고 그 나의 침실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해보려고 일단 그 한 편 해보려고 했는데 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들었다 생각했는데도 또 막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번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하셨던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질문하셨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저도 생기고 확실히 안 해보면 그런 방법적인 질문들도 생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들어서 못 해온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대답해드리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드니까 그래서 아, 빨리 그래도 하다 보면 확실히 지금은 너무 막막하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도자기 만드는 물레질하는 거를 전문가가 하는 걸 본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별거 없이 손가락만 이렇게 대면 쭉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물레 앞에 앉아서 찰흙을 빚어서 만들 때 어떻습니까? 보통 그 TV에서 보면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멈추면 난 못하는구나. 난 저 사람처럼 못할 거야. 그러면 끝이 나지만 한 번 만들어 볼래. 한 번 더 빚어 볼래.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또 내일은 잘 만들었는데 모레 약간 뭐 머그잔을 처음에는 뭐 단순한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조금 하다가 됐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좀 센 걸 요구해. 뭐 좀 어려운 거 막 갑자기 뭐 손잡이 있는 컵을 만들어 또 실패하죠.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또 안 되나 봐. 근데 그걸 끊임없이 그런 우리가 도제라고 하잖아요. 도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그거를 어찌됐건 좀 익혀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대화도 나누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라는 거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왜 텍스트와 나와의 대화가 중요한지, 나와 동료의 대화가 왜 중요한지.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이 둘의 대화가 서로 합의했다 이거야. 그래,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둘은 영원히 그게 진짜 줄 알고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끼리의 스터디는 뭐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뭐 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대면으로 각자 나는 이런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을 잡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체험 프로젝트의 또 핵심이기도 하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시 분석하는 거는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랑 비슷한데 저는 특히 이 시를 분석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거에 또 이제 욕심이 나서 문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점점 그런 생각,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점점 더, 뭐, 우리가 오래 만남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향이 크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각자의 힘인데, 또 중요한 멘트를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우리가 1학년부터 만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천방지축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는 내가 그만큼 그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고 녹여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고 분석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저도 지금 1, 2월에 딱 한 번 현대시 수업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현대시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1, 2월 수업에서는 뭔가 제가 분석하는 거랑 그 작품을 보는 눈이랑 또 비교를 했을 때 틀리면 아 하면서 조금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험 때도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조금 컸었는데 지금 두 번째 현대시 할 때는 두려움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시간도 더 작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 또 답도 뭐 틀린다고 해서 아 그냥 자책하거나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성장의 폭이 조금 눈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겁나요? 겁나는데 다 비슷한 심정이고 불안하고 겁나고 뭐 할 때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도 있긴 한데 하나씩 하다 보면 뭔가 눈이 좀 더 떠지죠. 네, 저는 사실 시 분석을 할 때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공부해야 하는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 항상 화자나 아니면 심사, 그다음에 표현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아 여기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화자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라고 항상 생각해 왔지만 사실 구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생각해보고 작가의 입장에서 왜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제 생각으로 구절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고 좀 더 시랑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단지 제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뭐 조합원분들이랑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지식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말 중 하나가 그 남의 언어. 우리가 해법이나 해설은 남의 언어예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배경 지식이다라는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외부 것이다. 근데 이걸 결국 내 걸로만 소화시켜야 된다. 나의 언어로. 그러나 나의 언어가 나중에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의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해서 그걸 섞어서 내 거를 만드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시 같은 거, 해법 같은 거 펴놓고 보려고 하면은 뭐 배경이식이 많이 필요하다.
같은 시는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왜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하는 동안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다 분석하고 나서 해설을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아, 그렇구나. 해설을 오랫동안 볼 바에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고 한 번에 해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전에는 뭐 해설이 좀 내가 한 분석과 다른 사람들이 쓴 분석이 안 맞을 때 좌절하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아, 왜 분석이 안 됐을지 찾아봐야지 라는 거랑 그리고 또 시 분석표 한쪽에다가 왜 안 됐는지 써봐야지 라는 게 또 재미가 돼서 좀 덜 좌절하고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경험을 더 해보시면 알지만 해설을 이제 주로 우리가 봐왔으니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든 안 되든 작품을 좀 보려고 자꾸 이렇게 쓰다보고 저렇게 쓰다보고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해설을 보면 의외로 해설이 빨리 읽히는 거죠.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근데 해설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를 봤을 때 내가 작품을 깊이 본 다음에 해설을 몇 개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만 뒤져도. 그럼 그 해설들의 핵심들이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근거들이 보이고 또 옳음도 보이고 옳지 않음도 보여요. 100%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작품을 깊이 바라봤을 뿐인데 여러 해설들이 내 것이 되는 그러면서 작품이 또 이해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상관없어요. 먼저 방법은 해설을 보고 작품을 보는 방법도 있고 작품을 깊이 있게 바라본 다음에 해설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 또 작품을 보다가 해설을 볼 수도 있고 해설을 안 볼 수도 있고 그 방법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해당 작품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변화된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건데 1, 2월 달에는 시가 이제 뭐 기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대표적인 거를 이제 해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작가를 좀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꼬투고투 해가지고 좀 약간 순차적으로 한 게 있어가지고 뭐 백조라든지 뭐 카프라든지 이런 거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서 아까 오경 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전에 제가 이렇게 필기했던 거랑 약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유의미하게 좀 달랐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 분석하는 게 뭐 제가 시를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1, 2월 때부터 너무 잘 느끼고 있었던 거라서 그거는 이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3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작품 분석의 한 달씩 진행되는 작업이 4주 동안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단독 작품 아까 우리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단독 작품을 공부했다고 여겨진다면 뭔가 연결이 느껴진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있어요. 1월 달에 했던 한 주짜리는 조금 시대를 많이 건너뛰었다면 그러니까 말뚝을 넓게 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지금 3월 달에 현대시 수업 4주는 말뚝이 약간 촘촘합니다. 1900년대 초부터 10년대, 2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의 말뚝들을 조금 다는 아니지만 말뚝을 좀 그렇게 쳐놓으니까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대와 작품이 연결이 되고 이게 연결망 학습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연결망 학습. 그거를 좀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문학사가 따로였던 것 같고 작품도 1월 달에는 좀 문학사와 긴밀하지 않나 별로 않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훨씬 문학의 역사와 작품의 거리들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미도 더 뇌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애들, 가까이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작품 분석 깊이 해주시면 아마 문학사와 역사와 작품이 잘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금 줌으로 함께 하시는 또 선생님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송원 쌤을 사랑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거를 보고 사실 계속 반성하는 중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그 선생님이 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고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은 그 워드로 분석하는 거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모르고 이렇게 또 종이에다가 열심히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작품 분석을 하는 틀도 제대로 참고를 안 하고 살짝 열정만 있으니까 막 엄청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한다면은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오겠다 해서 앞으로 이제 이따 오후부터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는 그냥 아주 그냥 또랑또랑하시고 내년에 잘하실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방식대로 계속 해오다가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길을 좀 잘못 이게 들은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냥 너무 멀리 간 다음에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가장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이거 시작하는 그 체험 프로젝트 저희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실수도 다 공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종이로 손으로 그 분석 틀에 안 하셨던 그것도 학습이었고 공부였고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것. 또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탕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분들께서 사실 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3월 들어오면서 처음보다는 그 순서대로 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학사랑 그 작품들이 연결이 돼서 정리해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보고 암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작품이랑 같이 하니까 사실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게 상징주의적인 거구나, 이게 감상적 낭만주의적인 거구나 라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요.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사실 전에 그 카페에 올려서 제 불안감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괜찮다고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저는 제가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책에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극복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따름인데 그럼에도 작품 분석하는 건 사실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눈이 빠질 것 같은 거 모니터를 많이 봐서 눈이 빠질 것 같은 거 빼고는 그거 말고는 너무 재미있어서 사실 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되게 약간 좀 쉬는 건 아니지만 쉬는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작품 보는 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제 3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섹터라는 게 아마 그런 묶음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 묶음에 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문학사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단순 암기겠죠. 단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 작품이 나타났던 시대와 내용과 역사적인 문학사의 흐름이 연결되니까 이게 암기하지 않아도 좀 이해가 된다라는 느낌도 사실 또 맞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재밌다라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사실. 문학 공부가 이게 숙제고 부담스러운 건 맞고 시험 봐야 되니까 점수 잘 나와야 되니까 또 맞지만 그 와중에 재미가 느껴진다면 다른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수험생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이 아시는 저희 말고 앞으로 이제 3월이 지나가면서 동료들이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너 공부 방법은 뭐야라기보다는 너 문학 공부할 때 어때? 너 작품 읽을 때 어때? 뭐 읽어봐서 어떤 느낌이야 하면
거의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그런데 그런 지옥의 경험을 가지고 설사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의적인 느낌이 좋지 않은데 현장에 가서 마치 아닌 척 나는 되게 문학을 좋아하는 척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아이들은 죽어도 평생 문학을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들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재미, 또 그러니까 성취감도 있고 내용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간다면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뭐 또박이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됩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느낀 게 지금까지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어, 그 생각을 좀 떨쳐내고 그냥 작품 자체를 이해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외우자가 아니라 이해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좀 덜고, 네, 전보다 문학 분석이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을 지문으로 그냥 한 편의 까만 글씨로만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또 글쎄 의미가 이제 부여됐다라고 저도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또 나아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뭐 기기 조작 이게 더 나아질 거예요. 저도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더 잘할 모르겠어요. 지금 멘붕이에요. 저도 이게 두 번째 하는 건데 지난 수요일 날 하고 지금 변호하는 건데 낯설고 하기 싫어요. 이렇게 기계 없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한 발짝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유롭게 우리 공부를 또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바로 질의응답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궁금하신 내용들 뭐 질문해 보시도록 하죠. 공부하면서 느낀 것도 좋고요. 뭐 구체적인 작품도 좋고요. 수업 시간에 뭐 들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드신 건가요? 뭐 자유롭게 뭐...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 사실 뭐 아까 제가 해석한 것 중에 이제 교재 없는 내용이 있다. 요거랑 조금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제가 통곡을 분석을 하다가 그,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두 발 못 뻗는 이 땅에 애달아 하늘을 흘기니 울음이 터진다. 요 두 번째 연으로 제가 인지로 나눈 요 부분이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체념이라는 감정을 이나 태도를 제가 뽑아 봤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화는 나고 상대방한테 화는 나고 화를 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변화 의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하늘을 그냥 흘겨보고 자리에서 엉 울듯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해서 체념이라는 것을 뽑고 솔직히 되게 뿌듯했거든요. 와, 이걸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하고 엄청 뿌듯했는데 교재를 딱 펴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의에서는 이제 자신의 해석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블이라고 생각 쓰는 교재에서 없으면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그냥 내가 분석을 굉장히 잘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아니면 뭐 실수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이 통곡 관련된 질문이었으면 교재는 53쪽이고요. 아마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마지막 맨 끝 행과 관련된 질문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라는 이런 구절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우탕님은 절망으로 보았다. 예, 체념과 체념. 절망, 예, 체념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는 해석을 했는데 교재에도 보니까 이제 뚜렷한 해석은 없더라. 과연 이 해석이 맞는지 또 이대로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약간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일단은 그 체념이라는 해석이 맞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집단지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네. 어떠신가요? 공부를 좀 뭐 못하셨을 수도 있고 뭐 수업만 들으셨을 수도 있고 분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방금 좀 체념적 어떤 느낌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다르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집단지성을 할 거라면 조금 정정하고 싶은 게 제가 체념이라고 느낀 부분은 마지막 두 행이 아니라 그 두 발을 못 뻗는 이 땅에 애달아부터 울음이 터진다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만을 그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다음 행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화자의 그 의도, 화자가 이 작품을 쓴 의도,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좀 손 놓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뭐 두 발을 못 뻗어 이 땅에 애달파 하늘을 흘기니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토대로 다른 그 행들이 다 연결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건지 혹시 이것 좀 궁금한데요. 어, 일단은 그 두 발을 못 뻗는부터 달도 뜨지 마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울음이 터진다에서 체념이 나타나고 그 결과적으로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는 그 체념이랑 어떤 절망감이 연결이 돼서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체념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꼴 보기 싫다 정도 뭐 네, 정확합니다. 너무 이제 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죠? 손을 놓고 싶고 모든 것이 다 꼴 보기 싫다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들은 어떠신지 좀 어떠실까요? 저는 네네. 이 시가 이상화 시인의 시잖아요. 네, 톤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26년에 나온 시고, 근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가 또 26년에 나온 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문학사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이상화 시인은 뭔가 나의 침실로에서는 뭔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빼앗긴 들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저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좀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통곡이라는 시도 뭔가 좀 26년에 나온 시니까 체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강렬한 의식을 가진 걸로 좀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볼 때도 뭔가 체념보다는 그냥 원망하기 때문에 막 해나 달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명령적 어조로 얘기를 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떠신가요? 지금 체념이라는 어떤 느낌도 나왔고 원망이다라는 느낌도 나왔고 어떠신가요? 혹시? 저는 체념이라고 하면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울음이 터진다. 해야 뜨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보통 실제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너 하지 마. 이렇게 막아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 시를 봤을 때 26년도잖아요. 그리고 20년쯤부터 그런 문화 통치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일찍 한번 바뀌는 듯 싶다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간 게 5년이나 된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시대였다면은 고등학생, 대학생쯤이었던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아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데 그럼 정말 당연히 잠시만요. 살아가기도 끔찍하고 내 세상은 무너졌는데 왜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이렇게 세상은 멀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짜증나고 싫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좀 무기력한 상태의 체념이라고 보는 거랑은 당연히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짜증나. 네. 땀나.
짱나 이렇게도 해석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네. 저도 이 작품에서 체념적인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대가요 중에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에서 맨 마지막 사행에 가시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님은 이미 물을 건너가셨고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때 나온 정서가 체념적인 정서인 건데 지금 통곡에서는 시착화자가 해야 너 웃지 마, 달 너도 뜨지 마 라고 어쨌든 해와 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체념적인 정서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체념을 했으면은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착화자는 울음이 터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슬픔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체념을 했으니 울음도 나와야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지금 울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체념의 단계까진 가지 못했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의 어떤 좀 완전 뭐 순 놓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네. 저는 이제 이 해석이 지금 질문 주신 분하고 다른 분들 해석이 갈리는 이유가 두 발을 못 걷는 이 땅이 애달퍼 이런 이 구절이 해석의 여지가 둘로 갈리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침대에 누울 때 발을 다 못 걷는다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다리를 못 펴고 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침대가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걷지 못하는가 아니면 이 땅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발을 걷을 수 없는 땅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체념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앞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대상을 반영을 하면 이거는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입 화자의 체념하고 연결을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일리 있는 의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더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체념까지 비비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원망이나 약간 꼴보기 싫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마지막을 하면은, 해가 웃는 것이, 이제 나는 우는데 얘가 웃는 게 꼴보기 싫은 건가? 아니면은 달이 뜨는 게 왜 싫지 하면서, 이제 그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해도 나아지는 상황이 없는 게 싫은 건지, 그냥 이거 그냥 원망이나 그런 슬픔의 정서에 집중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그 하늘이 못 해주니까 내가 해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 시를 보고서 제가 작가에 대한 이해가 배경지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시만을 보고는 의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차리려면 어떤 거를 더 참고를 해야 하는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요. 저의 체험 프로젝트를 의지하십니다. 이 자리가 어떤 뭔가 해결책을 주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이 맞아요. 그 두 발을 못 걷는 이 땅이 애달프다라는 말에 우리가 단어를 제가 이거 찾았던가요? 표현했잖아요.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 애처롭고 쓸쓸하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죠. 뭔가 내가 내가 뭔가 갖는다면 가져야 하는 게 내 손에 있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든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 왜냐면 우리 시 속의 내용으로 본다면. 어찌됐건 슬픔의 감정이다. 절망의 감정이다. 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체념이다. 이제 더 이상은 다 포기다 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슬프고 답답하고
깝깝하다라고.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이 상황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답답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갔겠죠.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탁 그냥 함께 그 말에 맞추어서 시키는 대로. 근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행위 해야 이게 이제 명령 쪽으로 이제 용어를 표현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 제가 이제 드렸겠지만 사실은 1행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 식구들이 후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을 우러른다는 거. 우러른다는 건 어떤 때 쓰죠? 우러르다 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고를 그렇게 가보자. 어떤 밑줄에 정해져 있는 걸 찾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러른다는 건 보통 어떨 때 뭔가 존경할 만하고 숭고할 때 나보다 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 썼는가? 그래서 단어 학습을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울었는데 울긴 하여도 하늘이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뭘까? 이게 하늘을 그리워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하늘이 조금 다른 시에 쓰이는 하늘과는 다른 상징을 가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의 상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은 뭐죠? 흔히 시 속에 등장하거나 하늘을 상징으로 바라볼 때 갖고 있는 뭐 보편적인 어떤 상징, 의미, 뭐 이상, 도달하고 싶은 곳, 지향점. 근데 그게 그립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도달치로 보는 게 보통인데 이 시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기존에 보던 방식대로 봐야 되느냐. 근데 그립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지향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의 단어에 우러른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뒤에 하늘을 흘긴대. 그럼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원망도 있고 뭐 체념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근데 흘기는 건 어떨 때 흘길까? 눈 흘겨봤죠? 왕년에 눈 한번 안 흘겨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떨 때 흘기죠?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그게 일반적인 마음에 안 들 때라기보다는 애달픈 마음이 있고 나는 하늘을 우러르고 있고 근데 그리운 건 아니야. 이렇게 조합하는 거야. 실제 1차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방법 물었을 때 사전을 찾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 넣지 말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그럼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온 거야. 워낙 뭐 짧으니까. 우러러, 그리워, 애달퍼, 흘겨. 그럼 이 화자는 하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떨까요? 네? 애처롭게. 도와주세요. 네. 뭘 바라는 거야 지금 하늘한테? 도움을 바라는 대상인 거야 이게. 지향점, 뭐 이상향, 아름다운 순수의 지향이 아니라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 어디다 합니까? 사실은 하늘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이 와야 되는 거야. 응답이 안 오는 거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사실은 여기 눈을 흘긴다는 거. 울음이 터진다는 건 내 현실에 대한 그 눈도 흘기는 거야. 그래놓고 마지막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상황 우리 당시에 뭐 시대상도 알고 또 시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말하는 걸 하늘에 기도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 쳐봤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디다가 했죠? 결과가 만약에 내 원대로 안 나왔다. 초수도 있지만 어때요? 어찌됐든 뭔가 투사체가 필요해.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물론 엄마. 괜히 엄마는 아침에 뭘도 해주고 해줬는데 괜히 막 성질내고. 그런데 더 궁극적인 지점. 내가 그렇게 빌었건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면 응답 맞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 이분이 강렬하게 영원했던 건 무엇일까? 그걸 지금 하늘이 도와주기를. 또 하나는 내 삶에서 나는 강렬하게 바라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대와 내 삶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상태야. 쉽게 말하면 화딱지가 난 상태. 화가 난다는 건 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고 여전히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기를 강렬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강렬한 의지가 어디 드러납니까? 안 보이잖아요. 단어도 없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마지막에 이렇게 말미한 겁니다. 해야 뜨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가 어디로 간다? 어떻게 간다고 제가 말했다고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아니 진짜 필요 없겠어요? 하늘 없으면 살아요? 근데 그 감정이야. 지금 격한 감정이라고 사실은 하늘과 해에 명령한다는 거야. 격렬한 감정이야 지금. 필요 없어. 달, 해, 나를 도와줄 저 하늘에 있는 뭐 존재든 뭐든 이제 필요 없어.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자, 필요 없어. 그 다음 뭘까요? 내가 할 거야. 근데 여기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아. 글씨는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아마 수업의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닐까. 이것이 다행히도 시인의 변화하고 물려있다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침실로에서 통곡으로 변해가는 그죠? 파스큘라라고 하는 우리 이제 카프로 나아가는 그 단계, 그 지나온 단계죠. 26년이니까 25년에 카프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작품이 26년에 쓰였다고 해서 딱 그때 쓰였다고 볼 수도 없어요. 발표를 그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변화되는 지점. 내가 직접 이제 현실적인 현실에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그때 때마침 이런 작품을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적인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스터디를 9시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교수님께 들었을 때는 약간 공통된 질문을 해도 좋고 나중에 교수님 오셨을 때 이제 공통된 질문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좀 공통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다른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동료와의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쭉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스터디에서 한 내용이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졌는데 그거를 또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가 좀 뭐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문의했을 때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어떤 거든 합의가 된 거라도 합의 안 된 것도 좋고 개별적인 것도 좋고 또 합의가 된 것도 좋고 네. 그러면 질문 드릴 게 저희가 주요한 시인의 불놀이라는 시를 이제 아까 스터디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 행에서 이제 저희 작품을 보는 눈에 보면 불의 변화, 그러니까 불의 양상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변화하는 거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서로라 오늘 밤 너의 빨간 횃불을 빨간 입술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너가 뭐, 화자 본인이라는 선생님도 계셨고 뭐 독자한테 말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불이다 뭐 계몽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를 말하는 게 불일지 아니면 뭐 계몽의식일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글쎄요, 뭐 이게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지금 뭐 너의 빨간 횃불을 빨간 입술을 눈동자로 너의 빨간 눈물에 너가 나오고 그 바로 앞구절에 다만 내 확실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또 표현도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독자에게 시라는 건 어쨌든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망에 빠진 누군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로 본다면 조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느껴진 자기 고백적 어떤 그런 내면적 토로라고 본다면 맨 뒤에 나오는 너의 빨간 애플, 너의 빨간 눈물은 바로 앞에도 너의 확실한 오늘이라는 것. 계속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삶의 희망을 또 찾으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내가 다시 회복, 뭔가 열정, 그걸 갖고 싶다는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는 그럼 생각이 들어요. 불은 아니라고. 불의 횃불, 불의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라는 것도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불이지. 네. 저 밖에 불놀이를 하고 있는 그거의 대상이지.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 상징하고 있다. 그 불은 횃불만이 아니라 불놀이를 하고 있는 빵빵 불이기도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럼 반대되는 단어가 있었죠. 보이나 혹시 길어서 여기에 불의 변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불 말고 불과 상대되는 그 시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라고 시험 문제 낸다면 뭐라고 찾을까요? 갑자기 너무 많죠. 갑자기 아니. 뭐야? 어디 있죠? 물이긴 한데 위쪽에 먼저 나와요. 무슨 강물이요? 찬강. 찬 어떤 강물이요? 어디 있어요?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연 이제 그 셋째 줄? 네, 맞습니다. 찬 강물이죠. 네. 근데 거기다 내 던지다 그랬잖아. 파란 꿈이라는 건 뭡니까? 파란 꿈, 청운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희망. 그죠? 그런 꿈들을 내 던진다는 거 어디다가? 차다. 냉혹성. 내 던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빠방 터지면서 횃불놀이가 하는 장면. 그 불은 뭘 상징할까? 그쵸. 열정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어라는 그걸로 봐야지. 그냥 이렇게 모닥불이라고 그냥 뭔가 불 붙었어에 불러 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건 뭐다? 나는 다시 열정을 불태우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겠다. 그죠? 횃불 뭐 이런 현물보다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네. 이제 네. 화자 본인한테 이렇게 네네. 약간 자기 고백적인 네네. 그런 어조라고 하면 그 앞에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 이런 거에 나오는 너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그렇죠. 어떤 대상이 있다기보다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청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작가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 가능해. 근데 나 자신으로 보는 것도 가능해요. 네, 방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절에 네. 지금 스터디하면서 네.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 사로라 사로라 오늘 밤에 너의 빨간 잎불을 빨간 잎불을 붉은자를 너의 빨간 눈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터디 원게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삶에 대한 의지까지만 느꼈다고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뭔가 충동적 파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타디언들은 아무도 여기서 뭔가 충동적 파괴라는 걸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 걸까? 뭔가 불사른다는 그 충동적 파괴라는 걸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는 해설이 전문가들이 지가 느낀 거죠. 다만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해설을 쓰신 전문가들도 그 표현을 왜 썼을까라는 우리의 그런 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 전문 해설을 쓴 분은 우리 충동, 그러니까 우리가 불장난 이런 말이잖아요. 불장난, 방화 이런 건 사실 충동성, 병적인 충동성이 내포되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봤을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100% 인정한다. 그럼 이제 왜 이것 때문에 걱정이냐면 우리 분들이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 밑줄 쳐놓고 결국 답을 충동적인 어떤 이걸로 나오게 하면 어쩌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또 커요. 이런 답안을 유도하면 어떻게 할까?
맞잖아. 이렇게 정답이 이 몇몇 우리는 그냥 의지, 열정 정도로 나는 만약에 그걸 쓴다는 얘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물어보면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해설해 보니까 이건 뭐 충동적 열정이라고 했나? 뭐라 그랬어요? 아, 파괴적 충동. 이런 단어가 답을 쓸 수 있어? 이건 난 도저히 이렇게 하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그런 용어를 쓰게 하려면 반드시 뭘 준다? 큰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열정이나 이런 걸 못 찾아냈다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가 어느 정도 합의되고 찾아진다면 괜찮다. 근데 더 나아가 뭐 파괴다, 충동이다 이런 용어로 쓰게도 안 하지만 그런 걸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정까지만 찾았다면 그 복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답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문제는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왜 그런 파괴적 충동 뭐라고요? 파괴적 충동이라고. 왜 그랬을까? 이 해설을 쓰신 분의 전문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 전문가 이 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주요한 선생이 1900년생입니다. 근데 이 시가 1919년에 나옵니다. 그럼 19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천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살짜리가 느끼는 그 열정과 의지라는 게 뭘까? 그것은 조금 그냥 좀 약간 좀 충동적인 거 아니야? 뭔가 깊이 사유되고 오랜 삶의 어떤 그런 연륜을 가진 느낌보다는 조금 즉흥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이분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뭐 옳다고 볼 수 없어요. 19살짜리라 해도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당시 나이가 19살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3이나 졸업한 사람과는 또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뭐 어린 시절에 결혼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성인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해설을 쓰신 분은 그렇게 맞던 것 같아요. 좀 훨씬 더 충동성에 집중했다면 글쎄요. 제 입장에서 그냥 열정 정도 조금 더 19살보다는 더 지금의 한 20대 중반 여러분 나이 때 뭐 이상 되는 어떤 삶의 가치나 그런 걸 지니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로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저 방금 네네. 얘기해도 될까요? 또박이님 네,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들리십니다. 작게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니, 방금 파괴적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왜 그렇게 해석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본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청년이 연등 행사를 구경하다가 갑작스럽게 든 생각, 그 밖의 흥겨운 분위기와 개인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파괴적 충동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가능성도 뭐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뭐 욱하는 어떤 마음, 그럴 수도 그런 어떤 의미도 좀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깊이 사유된 어떤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어디로 나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약간 즉흥적 심리, 젊은이의 즉흥적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사실은 좀 넓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벌써 그냥 열정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죠? 뭔가 파괴적 충동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 파괴적 충동이 즉흥성이라는 의미까지를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넓게 보면 그 자장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럼 우리의 걱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걱정, 그럼 뭐라고 써요? 이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열정 의지라고만 해야 돼요? 파괴적 충동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즉흥적 어떤 경멸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말라. 어느 쪽으로 답안을 도출시킬지는 반드시 보기나 힌트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넓게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 네, 다른 시 네 다른 작품. 성문의 기대요. 홍수건을 쓰는 시. 성문의 기대요요. 네, 분석하다가 우리 여기 없죠. 네, 기출에 네네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의 분신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눈썹 구어나 제 공간 이동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가해상 그림자에 빠졌다가 강물로 갔다가 이제 문물로 오는데 저 이제 이 문물이라는 거를 그냥 뭐 어디 좀 연못 같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사전을 방금 봤는데 두 가지 뜻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래 심을 때 쓰는 물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물에 고여있는 물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순서가 이 화자한테 그 루이의 분신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과정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이 산문에 기대어인 것으로 비춰봐서 아 그거는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큰 의미가 없긴 있지만 왜 그래도 중요한 시어인 눈썹 두어낫의 공간 이동이 시 안에서 설정되어 있는지에 뭔가 궁금증을 좀 느껴가지고 의견을 줘보고 싶었습니다. 그 전제는 저는 이제 강물하고 몸물이 다른 거라고 봤거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약해 그 주시죠. 눈썹이 네. 눈썹이 눈썹, 눈썹. 네, 그림자에 빠졌다가 있어. 기러기가 주워가지고 네네네. 네, 주워가지고 강물에 버렸다가 네네. 그 부리고가 내려놓고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 걔가 갑자기 다시 그 떠돌다가 마지막 연에 보면은 문물 속에 그러니까 화자가 보는 문물 속에 비춰옴을이라고 하고 끝나거든요. 이런 공간의 이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까라는 뭔가 궁금증이 느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실까요? 이거 이제 물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바뀐다는 건 단어가 바뀌었어요. 강물에서 먹물로 단어가 분명히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공간으로 보신 것이고, 그럼 이게 진짜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정말 공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는 강변에 있다가 뭐 몸물이라는 건 뭐 하여튼 우리가 저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멈춰져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연못 연못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뀐 거냐라고 하는 이제 바뀌었다는 전제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동했다 왜 그랬냐라는 걸 모신 거고 그럼 그런 것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공간 이동한 것인가? 근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공간이 이동하면 다른 단어를 씁니다. 진짜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을 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건데 똑같은 대상인데 지금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은 강이 흐르는 곳에 서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몸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장소 이동이 아니라면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연못이라는 의미잖아요. 연못물. 그러면 어찌 보면 강물은 그냥 흘러가는 물의 형태를 좀 더 강조한 모습이라면 몸물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간의 이동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따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강물은 흐름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물결도 있고 흐름이 있고 근데 몸물은 아무래도 잔잔하고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잘 보인다. 그럼 그 마지막에 그렇게 바꿨다면 그 형상에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고 뚜렷한 더 명징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공간의 이동보다 누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의 가슴으로 다가온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같은 강물이라는 대상을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요? 한 공간에 그러니까 한문이 물이니까 물에 기대어서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네.
바로 옆에 못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네. 찾냐면은 음. 어, 덜어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거슬이라고 1년에 나오고 그 이제 2년에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전에 거는 과거형으로도 쓰였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물속이니까 강물에 있는 거잖아. 근데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는 약간 좀 강물 저 멀리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작은 거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그리움함으로써 누이와 나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강물에서 바라보던 눈썹 눈화수로 바라보던 누이의 모습이 내 가까이 있는 못으로 이제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는 못이 있고 좀 먼 뭐 근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완전히 공간 뭐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라기보다는 내 시선의 이동, 내가 이쪽 가까운 물을 보는 것과 조금 먼 쪽의 물을 보는 것 이렇게 이 차이까지도 뭐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봐요.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앞에 못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물론 산문에 기대어서지만 그러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 하면 진짜 길에 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또 집착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내 앞에 있고 멀리 막 강물이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공간이 산속이야. 어떤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자연이야. 라는 쪽으로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뭐 가까이에 못이 있고 자꾸 약간 멀리 강이 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아, 이게 시니까 사실 정말 사실적인 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정정한 눈물 돌려 눌러주긴다는 것도 일단 현실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건데 그걸 따라가면 이제 오랜 밤이 흐르는 강이 일어섰고 그 강물에 고뇌의 말씀이 빠져 있고 그게 또 이제 반짝인다는 걸 저는 이제 약간 다시 좀 고뇌를 하게 됐다? 그 존재가 조금 발현됐다? 라고 봤거든요. 그럼 그렇게 흘러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못이라는 좀 정착된 정적인 이미지에서 누나의 분신이 보였다라는 거니까 그게 막 엄청 진짜 강물에 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못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하겠다라고 방금 또 다시 들어보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진짜 강이 아닌 가상의 상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못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시작을 1년의 시작을 강물에 비친 산이 강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눈썹의 모습을 연상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냥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가상이야. 아니면 못물이야. 전부 다 못물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진짜 각이 아니라고 볼 만한 또, 왜냐면 중요한 모티프가 거기서 누나를 봤거든요. 산이, 제가 수업 전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산이 비친 요 둥그런 모습이 마치 눈썹, 그 다음에 기러기 모습으로 여겨져, 이렇게 형상화됐기 때문에 또 강이 아니다. 이건 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우리는 하여튼 물이 있다. 뭐 근처에 있든 뭐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못이냐, 진짜 강이냐라기보다. 네, 이상. 또 혹시 뭐 다른 질문들? 네,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한 가지 스포츠 부에서 네, 나눠지는 거. 억만 목숨을 만들고 들여내어 길이 전에 다시 열매를 도입함으로 해서 다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몇 팩인가? 지열매 아,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잘못 보시겠어요. 어디를 본 거예요? 몇 회? 마지막 질문에 전할 바시 열매. 바시가 뭐냐고요? 네네. 네. 이건 띄어쓰기의 문제로 해결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 띄어졌으면. 네. 그럼 해결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침실. 네네네. 나의 침실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돈나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마돈나가 결국 여성을 지칭하는 그 이치가 처음에는 남한적 페페주의로 잘못 해석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인이라고 하다가 이상적인 공간을 바란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굳이 여성적인 존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추구한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상적 공간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여성적인 존재와 결합된 거다. 왜그 마돈나의 그 마리아인지 의문이 좀 있어요. 글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을 질문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왜 여자냐고 물었거든요. 방금은 왜 마돈나냐? 또 뭡니까? 마리아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국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 여자냐라고 한다는. 그런 이상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웃침과 두려움을 나눠드리는 침실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그 이상적 공간으로 가고 싶다 이 부분의 통제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적 공간을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여성적 존재가 결합이 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가지? 네. 아니면 남자친구랑 갈까? 그러면 남자친구랑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친구야 어서 와. 우리 저 동굴로 함께 저 침실로 함께. 그게 이제 이상적 공간이면 네. 그냥 혼자 침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상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거는 처음부터 마돈나가 만든다면서 아예 타인과의 상정한 시간 돼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다음번에 혼자 가는 시를 한번 써주시면 돼요. 나 혼자 갈래. 그럴 수도 있겠죠. 혼자.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고. 나는 혼자 갈 텐데 내가 왜 남을 데려가지? 이럴 수도. 이거에 대한 의미는 괜찮아요. 근데 이건 시인이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고 그건 시의 바탕에 왜 그렇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자신을 남성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낭만성 또는 퇴폐성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읽기를 이런 장치가 의도죠. 어떤 여성적 상대를 장치예요. 이거는. 왜가 아니라 이상원 선생이 만든 장치. 근데 그렇게 묻는 건 어떤 건 똑같으냐면 껍빛단 뒤에 왜 콧불이 장교가 나오죠? 외눈박이가 나와서 아니면 장님이 나와서 장님을 고쳐주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것과 어떤 약간 창의자 쪽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본인이 우리 작가적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창작하고 싶고 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의도로 본다면 상정 자체, 장치 자체를 침실이라는 게 되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동굴로도 뭐 표현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상정한 것이다 이것은. 아예 전제가 그렇게 읽히도록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렇게 읽힐 의도로 나를 타자로 쓰고 상대를 마돈나나 마리아라고 상정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창의력 좋아요. 일단 그런
상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나간다면 방금 두 번째 질문. 왜 마리아라고 했고 마돈나라고 했는가? 글쎄요, 이게 마돈나도 사실은 뭐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거든요. 엄청 유명했던 막 80년대 막 여가수에서 엄청 그 마돈나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마리아의 다른 표현, 성스러움의 원래 마돈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런 성스러운 여성의 의미를 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만나려면 그러니까 감히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라는 존재 자체를 여성화시켜서 이거 뭐 비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마리아나 마돈나라고 지칭한다는 건 그리고 그를 부른다는 것 그럼 되게 성스럽고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하도록 만든 거야. 인지적 충격. 감히 쓸 수 없는 성스러운 대상을 마치 인간적인 어떤 면모로 뭐 추락시켰다라고 누군가 그러니까 더 퇴폐적이다. 이건 진짜 성스러움을 낮춘. 근데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상대를 마리아나 마돈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종교적인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마리아나 마돈나로 내가 그렇게 본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1번 또라이. 이상한 사람? 어떨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제 앞으로 뭐 남편이든 또 신랑이든 똑같구나.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만난다면 그 상대를 뭐로 봐주는 것이 그렇게 봐준다면 그런 거 이해되세요? 핸드폰에 원수, 자기 남친이나 자기 남편을 이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과 뭐 말림 짜증 안 나요 벌써? 여러분 뭐라고 쓸 거라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뜨면 뭐라고 쓸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천사 이런 거. 전 핸드폰에 천사.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 내가 누구든 내 뭐 배우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거이라고 이해를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뭐 성모 마리아를 감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또 저는 그 질문하신 거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마돈나라는 대상을 상정했고 남녀 관계로 상정한 이유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시인이 나의 침실로라는 시를 쓴 이유가 3.1운동이 실패하고 이 조선 땅 사회가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도피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만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그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독자들도 내 의도를 파악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시를 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 남녀로 상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좀 더 남녀 이야기,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끌릴 거고 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의도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유튜브 썸네일도 사실 저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원초적인 걸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침실이라는 것도 사실 뭔가 되게 태태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공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가장 안전한 공간은 본인 방에 본인 침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거기서 왜 남녀를 상정해서 이렇게 조금 에로틱하게 썼지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나아갈 것 같고 그냥 시는 어떤 뭔가 자극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의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돈나라는 성스러운 여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고 싶은데 본인 힘으로는 안 되고 시인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 단체의 힘으로도 역력하니 종교의 힘을 도와서 뭔가 이 현실을 좀 더 벗어나고 싶다, 깨고 싶다라는 어떤 시인의 욕망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인물을 설정해서 시에 드러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거에 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 번째는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야.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내야 알련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동굴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동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먼저 마리아가 알고 믿고 알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도 같이 연관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약간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려고 약간 썸네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하고 내 침실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라는 걸 너는 알지만 이제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 좀 더 그런 부분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갖다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근거 있는 하여튼 좀 근거가 가능한 표현인데요. 그렇게 되면 화자가 예수격이 돼야 됩니다. 그까지 가요.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마돈나나 마리아를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종교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고. 의도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상당히 마련해 놓은 거는 또 맞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거는 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뭐 이것도 만약에 보기가 주어진다거나 그런 어떤 성서 이야기라든가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편하가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꽂히는 게 이제 또 마돈나 마리아 부활. 그럼 화자는 이제 아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가기는 갈 수도 있다. 해석이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해석의 여지는 어느 쪽으로 사다리를 타냐에 따라 해석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고 조금은 더 그냥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이 너무 열악한데 어떤 좋은 곳을 가려면 누구 데려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인격이 소중한 거죠. 그만큼 마리아나 뭐라고 부른다는 거. 그쪽으로 가면 될 거야. 그래놓고 그 젊은 청년이 이거 청년이 아닙니까? 몇 살입니까? 이것도 21살 때 쓴 거예요. 22살. 그 젊은 청년이 가졌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이제 그때 살짝 연결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답이 없어요. 시는 작품은 어디까지든 근거만 맞으면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논문이 수백 편 이상환 선생님 논문이 수백 편 수천 편이 나오는 이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보편적인 이제 이렇게 깊이 어떤 관점까지 가려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보기를 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거랑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막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데 근데 거기까지도 가능하지만 한 명의 젊은 청년이 아직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못 찾았잖아요. 이 다음에 찾으니까 이 다음에 통곡이나 빼앗긴 들의 또 오는 거가 나오니까 어떤 이것이 아닌 곳 르나우 다리 저 건너 있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는 거야. 사실 정확히 그냥 여기가 싫은 거야. 뚜렷한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동굴 뭐 외나무 다리 건너 저 침실로 표현한 거죠. 그걸 찾은 게 이제 뒤로 갈수록 결국 어디다 그게 어디다 지금 찾고 못 찾고 있다 여기까지는. 근데 결국 찾아진 게 어딜까요? 다음 작품이잖아. 이상호 선생의 다음 작품 어디요? 그 어딥니까? 빼앗긴 들이 어딥니까? 어디? 여기 지금 이 현실이지. 근데 화자는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꼴 보기 싫은 거잖아. 앞에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부딪힐 뻔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젊은 청년이 조선의 현실 2000년대 조선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빌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헐벗고 가난한 거기에 우리 땅도 아닌 곳에. 근데 이거를 여기만 살면 몰라요. 더 다른 곳을 보고 오면 그런 거 있고 그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극단적 예입니다. 우리 집에 부모님 맨날 싸워. 그럼 난 그런 줄 알았어, 삶이.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가족 관계가 너무 화목하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의 모습을 보면 정말 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다면 삶인데 다른 모습을 보고 더 좋은 모습을 보고 오면 더 싫어지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 난 집을 떠날 거야. 나는 언제든 독립할 거야. 먼 곳으로 더 이상적인 어떤 공간으로 갈 거야. 그런 심정이야. 우리 모두의 심정. 근데 이 다음 찰나에 바로 어디로 왔다?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다? 피하고 도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임용 준비하는데 그렇잖아요. 고통스럽잖아. 근데 누군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꼬라지를 봤어. 내 선배, 후배, 동기가 인스타 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가짜야 전부 그거. 걔네들 다 눈물 흘리고 있다고 좀 애들 때문에. 벌써 3월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 됐는데 가출하고 싸움 나고 막 울고 지금 선생님한테 애들고. 그런데 어때요? 밖에 퇴근하고 딱 나가서는 레스토랑 가짜 레스토랑 가짜는 아니겠지. 하여튼 그러다 가지고 찍고 뭐 멘트 그럼 당신 여러분들은 멘트 보면서 얘는 진짜 천국에 사는구나. 아니다. 예를 좀 이상한 예를 들었어요. 그분들 정말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러나 부활, 또 마리아, 마돈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복잡하게 그런 걸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그 나의 침실로 네네. 다른 질문인데 이 시 보면 앞부분에서 다 날이 밝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뭐 북도 치고 뭐 배도 짚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 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저는 짧은 심지가 이제 촛불이 다 타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밝는다. 이거를 빨리 안 타게 하려고 더우 잡고 이제 눈물도 없이 하소연은 내 마음의 눈물. 왜 내 마음은 지금 아까 위에서 구석지고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작게 비추고 있는 촛불을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작품을 보는 눈에서 보니까 해석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지금 내 마음은 작아서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를 조금이나마 더 힘주에 움켜잡고 희망의 불이 조금이라도 더 타오르기를 바라며 촛농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듯 나도 더 이상 눈물이 말라 흐르지 않으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심지를 더워 잡는 거는 그냥 날이 밝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고 그 뒤에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뭐 희망의 불이라고까지는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촛농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뭔가 더 타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해석해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근거?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것 그게 같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더 이상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말은 네. 결국은 밤이 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써놓은 제 표현과 네.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표현이 사실 같은 말이다. 밤이 길었습니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촛불을 빼고 시간으로 본다면 밤이 더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게 맞는 거고 촛불로만 본다면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촌농이 떨어지면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말했지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촌농이 계속 떨어지면 얘는 뭐인 거예요? 짧아지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아침으로 가는 거고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표현인데 핵심은 맞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촌농이 자꾸 떨어져 버리면 그건 초가 녹는다는 거고 더 이상 촛불이 꺼진다는 거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고. 그러면 희망의 불이 조금이라도 더 타오르길 바라면 이것도 그 밤이 길어지면 하는 막 희망찬 그런 밤. 왜냐하면 밤이 있어야 되니까 밤이 있으면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촌농이 떨어지면 내 희망도 낮이 와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날이 길- 됐어요? 됐나요? 네. 그럼 혹시 좀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데 벌써 1시간 반이 넘어가는 시간이라 일단 깜짝 이거